안녕하세요. 유라TV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을 처음 제가 제목을 봤을 때 백만장자? 시크릿? 이런 어떤 제목 키워드들이 별로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좀 진부하고 지루하다라고 느꼈고 기대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책이 뭐 좋을까? 이런 기대감 없이 읽어봤는데 생각외로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꼭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정말 부에 대한 마인드가 이렇게 좋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제목이 좀 생각보다 실망스러웠지만 내용은 기대 이상이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백만장자 시크릿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들이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존 그레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저자가 돈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무의식 속에 내재된 부에 대한 그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당신과 돈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가는지 지켜보라 라고 했고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저자 잭 캔필드도요. 추천사를 썼어요. 그리고 100만 불짜리 습관의 저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이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이 책을 정말 부자로 만들어줄 단 한 권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대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브 에커라는 이 작가는요, 무일푼에서 불과 2년 반 만에 100만장자가 된 전 세계인의 부의 멘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짜 내용이 가슴에 그냥 확확 꽂히더라고요. 제가 웬만한 부자에 대한 책을 보면서 막 감동받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읽어볼게요. 열매가 달라지길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한다. 이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주택 건설업을 하셨대요. 그때 가진 것을 다 담보로 내걸고 은행에서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아서 항상 빚을 진 상태였고요. 돈 문제로 정전긍긍했대요. 건설업을 하면 빚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뭐 집을 팔아야 또 돈이 순환이 되고 항상 이제 정확하지 않고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적을 때는 10채를 지었고 많을 때는 100채까지 지었대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현금을 융통하기 전에는 항상 쪼들리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집을 팔아서 현금이 생기면 또 뭐래요? 또 땅을 사서 집을 짓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저도 알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이분 어렸을 때 이랬대요, 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좋은 땅을 찾았어. 다시 집을 지어야겠어. 라고 선언하는 끔찍한 날이 닥친다. 그럴 때면 나는 아버지 건투를 빌게요. 라고 말하면서도 다시 시작될 힘겨운 나날들을 떠올리며 심장이 철렁 내려앉곤 했다. 그래서 이분이 21살 때 독립하기 전까지 이렇게 살았대요. 힘들었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는 완전 뭐 부자고 여유로울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돈이 돌지가 않고 항상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팔기 전에는 가난한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많죠. 특히 초반기에 그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지는 대신 피해자처럼 군다.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은 나는 불쌍해 이다. 그 말은 끌어당김의 원칙에 따라 금방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불쌍해진다. 자,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자처럼 군대요. 나는 사기를 당했어. 나는 집을 못 샀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나는 피해자야. 난 약자야. 라고 피해자 모드로 가면은 정말 불쌍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인력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책을 리뷰를 했잖아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더 많은 공감이 갈 거예요. 이 책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합리화예요.
저는 돈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가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뭐, 나는 어떻게 해서 돈이 없어요. 나는 어떤 이유로 돈을 못 모았어요. 라고 자꾸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들은 변명하지 않아요. 부자들도 다 월급이 적었었고, 망한 적이 다 있고, 다 뭐 가정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변명하지 않고 앞만 내다보고서 노력을 하는 편이죠. 자,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식의 말로 정당화한다고 해요. 여기서 하나 물어보자. 남편이나 아내에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동업자나 친구에게 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당신 곁에 어느 누가 오래 남아있을까? 아마 남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돈은 중요해. 왜 중요할까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자게 하고 아프면 병원에 가게 하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어. 돈은 정말 중요해. 나는 돈을 좋아해. 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합리화가 아니에요. 돈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중요한 돈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을 확실히 바꿔줄 숙제를 내주겠다. 앞으로 일주일간 절대로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거 되게 중요한 키워드죠. 불평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가까이에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건 언어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불평은 이 책에서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똑같이 살고 있는 누구는 항상 불평하고 누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는 이런 경우에 감사일기를 써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물론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저도 감사일기를 몇 년을 써봤지만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떤 일기를 썼냐면 내가 눈이 있어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서 감사. 택시를 타지 못했을 때, 버스를 타야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두 다리가 튼튼해서 잘 걸을 수 있어 감사. 그죠? 이렇게 그냥 당연한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 감사할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불평하지 마라 라고 부의 법칙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만장자 행동지침 네 번째,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이룬다. 적는 칸이 있어요. 이거 한번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생각해서 적어라. 어려서부터 늘 잘했던 일들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이 재능을 당신의 인생과 직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분야를 적어라. 저는 어렸을 때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조금 자랐을 때 한 고등학생 정도 됐을 때는 방송반 활동을 했고요. 네치고라는 그 인터넷 그 당시 인터넷 PC통신망에서 위앰프 방송을 저는 시작했어요. 네치고에서 최초로 제가 위앰프 방송을 했었어요. 2001년도에. 저는 방송도 좋아하고 마이크 잡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 서는데 부끄러움이 조금 덜 했죠. 그거 말고는 딱히 잘하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하는 일이나 사업상 관련된 사람보다 10배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적어라. 그 방법을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라. 최소한 3가지 전략을 짜라. 지렛대 원리도 생각해봐라. 지렛대는 뭐예요? 레버리지를 좀 활용해라. 자금이 부족하면 좀 빌려서 해보자 라는 뜻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10배 더 많은 사람들 끌어들이면 돈을 10배 가까이 더 벌 수 있겠죠. 그리고 10배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아웃소싱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침을 한번 여러분이 손으로 적어보면 좋아요. 타고난 재능이 뭘까? 어렸을 때부터 뭘 잘했을까? 나는 대단한 재력가와 마주칠 때마다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싶고 그들의 인맥을 빌리고 싶다.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한대요. 이게 저는 진짜 부의 법칙 같아요. 재력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과 계속 인연을 갖고 싶다는 거죠. 저는 이 노하우 중에 한 가지를 알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처음 만났을 때 잘해야 돼요. 이런 대단한 재력가와는 두 번, 세 번 만날 수가 없어요. 처음 실수하거나 처음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면 끝이에요. 근데 어지간히 좋은 이미지를 져가지고는 두 번, 세 번을 만나기는 힘들겠죠. 저는 굉장한 재력가분과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아주 비싼 곳에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그렇게 비싼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그런 장소였는데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고 제가 몰래 돈을 내고 나왔어요. 그래서 애프터를 받았습니다.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왜 돈을 내고 나갔냐. 다음엔 내가 사겠다. 여러분이 먼저 사면 다음에 또 그렇게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꼭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대단한 재력가를 만났는데 얻어먹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여러분이 다음엔 제가 살게요 했을 때 그 사람은 만나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시간과 돈을 이미 한번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줍지 않게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골프만을 치러 컨트리 클럽에 가는 게 아니다. 다른 성공한 부자들을 만나러 간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하느냐가 관건이다. 저는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부자들이 골프를 사업상 골프 치는 이유.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를 하면 도청이 될 수도 있고 은밀한 대화가 어렵다고. 그 오픈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만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골프가 취미예요. 그냥 즐기고 운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그게 투자가 될 수 있어요. 투자는 뭐예요? 회수가 가능한 거. 누군가는 골프를 1년에 몇 천만 원치를 치면서도 다 회수를 해요. 비즈니스적으로, 사업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골프를 몇백을 들이지만 10원도 건지지 못해요. 그냥 즐거움. 근데 진짜 부자들은 단순히 골프를 치러 컨트리 클럽에 가지 않아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골프를 내가 왜 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뭐 돈이 많으면 치면 좋죠. 근데 회수가 불가능한 돈을 자꾸 쓰는 거는 또 자산이 줄어드는 개념이 되니까. 당신이 제공하는 것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믿는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다.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부자가 된다. 그래서 많이 알리는 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모든 능력이 있어요. 정말 저마다 다 재능이 있고 잘하는 것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나눌 수 있는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여러분들이 홍보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는 이런 쪽에 유능한 사람이에요. 나는 반찬을 정말 잘 만드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잘 돌보는 보모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돌본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놓을수록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제공하는 게 정말 유익하다고 믿는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이것이 부자가 되는 비밀입니다. 어떠한 문제나 장애물도 나의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더 큰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라. 항상 성공하거나 성장할 때요, 방해물이 다가와요. 여기에 굴복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막 시도하고 도전하고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뭔가 장애물이 생길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 지금 성공하는 길목에 있구나. 이게 성공하는 길목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김유라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항상 문제와 장애물이 생겨요. 하지만 여러분이 성공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을 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요. 그래서 기쁘게 생각하세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사업도 커진다. 커다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만큼 거느릴 수 있는 직원도 많아진다. 그래서 이것을 그릇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자는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이 책임지고 많이 시도하고 도전하세요.
그릇의 크기가 많은 돈을 담을 수는 그릇의 크기보다 많은 돈을 담을 수는 없다. 많은 재산을 담아두고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으려면 당신의 그릇은 커져야 한다. 우주는 진공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당신의 그릇에 넉넉한 공간이 비어 있으면 그 공백에 더 많은 돈을 채우려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 그릇을 넓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경험을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경험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간접으로 보는 거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낫다는 사람은 산수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이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받는 사람에게는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주는 사람에게는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받는 사람에게는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당신이 받을 몫을 받지 않으면 기꺼이 받으려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몫이 돌아간다. 너무 무섭죠? 당신이 받지 않으면 딴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먹을 걸 줬어요. 자기 이거 과일 좀 먹어볼래? 나 사과 싫어해. 그럼 그 사과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당신한테 누가 일거리를 줬어요. 저랑 같이 이런 일을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그럼 그 일거리가 다른 사람한테 가요. 그래서 잘 받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주는 게 낫고 받는 건 별로고 이게 아니라 똑같은 거야. 주는 거나 받는 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월세를 내는 것만큼이나 월세를 받는 일도 굉장히 가치 있고 좋은 일인 거예요. 부동산으로 갑자기 연결되네요. 네. 월세를 주는 사람은요,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자, 월세를 받는 집주인이 없어요. 세상에 집주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월세를 낼 수 있을까요? 못 내죠. 그래서 이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뭐가 나쁘고 좋고 우열하고 이런 건 없어요. 이분의 세미나에서 한 신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가와 이렇게 말했대요. 부자가 돼도 되는 거로군요. 부자가 되는 게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득이 됩니까? 당신이 무일푼이라고 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남에게 짐이 될 뿐 아닌가요? 부자가 되어 약자가 아닌 강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는 울음을 그치고 말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돈을 많이 벌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 후에 이메일로 보냈대요. 자기가 예전보다 10배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너무 멋지죠?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일 뿐이래요. 그가 뭐 더 좋고 부자는 나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대요. 경건하거나 영적이거나 착하거나 그래서 가난한 거라고. 근데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이라는 거죠. 잘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삶이 좋은 것을 줄 때마다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해야 한다. 돈을 찾았거나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환호하는 연습을 하라. 자, 예를 들면은 뭐 작은 게 왔어도 와 신난다, 와 너무 좋아요. 그 강연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무료로 경품 나눠줄 때요, 되게 안 좋아하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웃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숙이고 나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환호해요. 와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하나 더 주고 싶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괜히 줬나? 괜히 뽑았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해요. 여러분도 뭘 받을 때 무조건 그냥 환호하세요. 그게 필요 없는 물건일지라도. 받아서 다른 사람 또 주면 되잖아요. 필요한 사람한테. 그래서 환호하는 자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어요. 네. 우리가 먹을 걸 줬는데 엄마 너무 맛있어요 하는 아이한테 하나 더 주고 싶잖아요. 안 먹어, 맛없어. 이거 나 필요 없는데 하면 안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 받는 연습 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받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응성을 받아주기 위해서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에게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사지를 받거나 매니큐어를 받거나 페디큐어를 받아라. 근사한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즐겨라. 부자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일들을 하라.
이런 일을 하는 동안 당신은 나는 풍요롭게 산다 라는 메시지를 우주에 보낼 것이고 우주는 알았다 하고 답하며 자기 할 일을 부지런히 할 것이다. 그런 기회를 당신에게 더 많이 제공할 것이다. 저는 제가 강의를 하고 책을 써서 인세를 받고 나서부터 돈을 좀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그냥 남편 월급만 있을 때는 돈을 정말 저를 위해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저에게 어떤 수입이 돌아왔을 때 제가 자기 개발하고 노력하고 저축하고 재테크했던 것들이 결과가 돌아왔을 때 비로소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재테크 강사이기 때문에 알아요. 수입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지출을 늘리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았기 때문에 참았어요. 그냥 참았고 대신에 나는 어느 정도 되면 돈을 쓸 거야 라고 다짐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저를 위해 어떤 선물을 하고 있냐면 10,000몇천 원짜리 아이스 초코를 호텔에 이제 커피숍 가서 마시고 그래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호텔에 가서 그러면 내가 진짜 많이 컸구나. 예전에는 정말 3,0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손을 벌벌벌 떨면서 이걸 내가 반찬값 안 하고 사 먹어도 되나? 네, 돈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냥 돈이 없으니까 그랬었는데 지금은 먹어도 상관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10,000원, 20,000원 아니면 30,000원, 40,000원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이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나에 대한 보상? 그런 것도 되겠죠. 소득의 한계를 긋지 말라. 자신을 위해 일하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의 사업을 하라. 건당 수수료를 받아라. 총 수입이나 수익의 몇 %를 받아라. 스톡 옵션을 받아라.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당신이 산출한 결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월급쟁이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소득의 한계를 긋는 게 뭐예요? 저는 월급이 200이에요. 300이에요. 그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죠. 연말 인센티브가 아니면. 근데 이분은요. 건당 수수료를 받으래요. 왜? 이 일을 하면 우리가 많은 건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총 수입의 몇 %를 받으래요. 이게 인세도 되고 프리랜서들이 보통 이렇게 일을 하죠. 이거는 결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월급쟁이는요. 결과가 좋든 나쁘든 매달 같은 금액을 받죠. 사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뛰어난 성취를 보이시는 분들은 영업직들이 많아요. 영업직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보시는 분 중에 나는 결과에 따라서 퍼센테이지 따라 급여를 받는 영업직이야 라고 하시는 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나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영업직을 나쁘게 봤는데 지금은 되게 좋게 바라보고 있어요. 진정한 부의 척도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순자산이다. 순자산이란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의 금전 가치이다. 현금, 주식, 채권, 부동산, 사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체 현재 가치, 집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집의 가치를 포함해서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모두 합산하고 거기서 부채를 뺀 금액이 순자산이다.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분 뭐냐면 연봉이 얼마냐 이것보다 저축과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모든 부에 대한 책들은 다 얘기가 있어요. 연봉, 월급 안 중요하다. 그래서 부의 법칙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정한 부의 척도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순자산이다. 부채를 뺀 순내재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늘고 있다면 급여가 얼마가 되든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급여가 굉장히 높은데 저축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부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오르면 거의 변함없이 지출도 따라 올라간다. 따라서 소득만으로는 당신이 바라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네, 지금 들으시면서 아유 맞아 나 맞벌이 하는데 저축이 올라가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돈 관리를 시작하겠다라는 말은 뚱뚱한 사람이 9kg이 빠지면 그때부터 운동과 식이요법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인드, 돈이 있어야 돈을 모으지. 좀 더 벌어야지.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라는 마인드를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저축하고 자산을 늘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주는 친절하고 다정하고 관대하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할 때까지는 더 주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진 거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더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거 잘 관리하고 잘 불려나가고 하면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관리 잘하는 사람한테 돈이 더 많이 가고 관리 못하는 사람한테 이상하게 돈이 안 가요. 그게 왜 그럴까? 이게 우주에 놀라운 법칙이 있는 거죠. 큰 돈을 굴리기 이전에 소량의 돈부터 관리하는 습관과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작은 돈을 잘 저축하는 사람이 큰 돈이 들어와도 잘 저축해요. 작은 돈 잘 쓰는 사람은 큰 돈도 잘 써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투자 잘하는 사람이 점점 큰 투자도 잘하게 되죠. 부자들의 생각은 이렇다. 돈이 나 대신에 열심히 일하기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돈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덜 일해도 된다. 그래서 돈이 나를 위해 일하기 전까지 부자는 굉장히 열심히 일해요. 대신에 돈이 일하기 시작하면 부자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목표가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부자들은요,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 자산을 사들여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지게 분명한 물건을 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물건, 자동차, 명품 이런 것들. 명품도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떨어지죠. 부자는 땅을 모으고 가난한 사람은 청구서를 모은다. 내가 내 자식들에게 하는 충고를 알려주겠다. 부동산을 사라. 부동산을 사려고 기다리지 마라. 부동산을 사고 나서 기다려라. 굉장한 지금 명언이 쏟아지고 있어요. 부동산 책인 줄 알았어요. 읽으면서. 가난한 사람은 힘들게 일하고 번 돈을 모두 쓴다. 그 결과 평생 힘들게 일해야 한다.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한다. 그래서 결국 일할 필요가 없어진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힘들게 일하고 번 돈을 다 쓰시겠어요? 그리고 평생 힘들게 일하시겠어요?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해서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노후에는 일을 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불변의 진리. 세계 각국의 정말 어느 시대에 돈에 대한 책을 읽어도 이 말이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읽고 지금 선택하세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하겠다. 그래서 결국 일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쉬운 일만 하려고 하면 인생이 힘들어질 것이다. 힘든 일도 하려고 하면 인생이 쉬워질 것이다. 성공은 무엇을 갖느냐가 아니라 누구가 되느냐다. 그 누구는 훈련하고 익힐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무엇을 갖느냐,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걸 먹는 그런 무엇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나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만 아는 어떤 비밀은요, 목표 이외에 나를, 자기 자신을 최대한 성장시키겠다는 그런 목표도 함께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부자는 돈이 많아지면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그 정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강력 추천한 책 백만장자의 시크릿과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던 책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읽고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 가지고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